단 한마디 에콰도르 대통령이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우린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남미 한가운데 태극기가 휘날리던 그날 CNN, BBC, 그리고 미국 대사까지 모두 놀라움의 말을 잃었습니다. 저 역시 믿기지 않았죠. 한국이 진짜 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그날 이후 에콰도르 바다는 더 이상 두려움의 바다가 아니게 됐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새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에콰도르가 미국과 중국을 버리고 한국을 택한 그날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7월에 키토 공항 해발 2850m의 고원 도시에서 숨이 가빠오는 느낌과 함께 중대한 임무에 대한 부담감이 몰려왔습니다. 현지 경호원과 취재진, 그리고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모습, 그 순간이 아직도 눈앞에 선명합니다. 에콰도르 대통령실의 급작스러운 연락을 받고 서둘러 짐을 꾸렸던 저에게는 여전히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현지 관계자 마르코 로드리게스는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고, 차장 밖으로 보이는 키토 시내의 모습은 평온해 보였지만 바다 너머의 위험은 전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매일 밤 30척이 넘는 불법 선박들이 에콰도르 영해를 침입한다는 그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만 해도 마약 밀수선 52척, 해적 공격 17건, 불법 조업선 무려 340척이 적발됐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도 해결하지 못한 해양 문제를 정말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동시에 한국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교차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안데스 산맥의 웅장함처럼 우리 앞에 놓인 도전도 만만치 않아 보였습니다.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에스코트 차량들이 앞뒤로 호위하는 모습을 보며 이 일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관저에 도착하자 경비원들이 삼엄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았고, 복도 곳곳에는 에콰도르의 독립 영웅 시몬 볼리바르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통령 관저 회의실에서 에콰도르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53세의 대통령 다니엘 노보아가 두 손으로 제 손을 힘껏 잡았을 때 그의 절박한 눈빛과 손에서 전해지는 떨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민 1,800만 명이 이 바다 때문에 매일 불안에 떨고 있고 어민 3만 가구는 밤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며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들은 해안을 피해 간다는 그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에콰도르 GDP의 35%가 해양산업인데 이 상태로는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절망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이 바꿔달라는 간절한 부탁, 그리고 한국을 마지막 희망으로 여긴다는 무거운 신뢰였습니다. 회의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수십 장의 현장 데이터와 피해, 통계, 불법 어선, 해적 피해 보고서를 받아들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에콰도르 해양경찰청장이 제시한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해 해상범죄로 인한 피해액만 32억 달러, 어민들의 평균 수입은 3년 전 대비 60% 감소했고, 해적 공격으로 사망한 어민이 47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데스타임이라 불릴 정도로 위험했습니다. 과야킬만에서 갈라파고스까지 96만 평방킬로미터의 바다를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느냐는 해경청장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회의실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해군, 중국 기업이 이미 어마어마한 자본과 기술을 투입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에콰도르 해안은 여전히 남미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태평양 바다는 밤마다 밀수선, 불법 조업, 심지어 해적까지 에콰도르 국민들의 생계와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 페루 불법 어선, 심지어 아시아에서 온 대형 어선까지 이 바다는 무법천지였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태평양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밤샘 작업을 떠올렸습니다. 동해의 혹독한 현장에서 수없이 쌓은 경험들, 우리가 해왔던 실시간 해양 감시,
AI와 드론이 합쳐진 K치안 시스템 그 모든 노하우가 이곳에서 통할 수 있다면. 키토의 호텔 창가에서 먼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도시는 잠들었지만 해안선 너머 깜빡이는 조명들이 보였습니다. 불법 선박들의 신호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고 동시에 남미의 바다에 한국의 이름이 새겨질지도 모른다는 벅찬 기대가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에콰도르 해양경찰청의 극비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두꺼운 파일 속에 담긴 3년간의 기록들을 보면 미국이 투입한 예산만 12억 달러였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오퍼레이션 퍼시픽 가디언이라는 야심찬 작전명으로 시작된 미국의 프로젝트에는 이지스 구축함, 세척, F-18 전투기 12대, 해병대 특수부대 500명이 투입됐습니다. 한 달 운영비만 2억 달러가 넘었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치명적 실수는 전형적인 군사중심 접근법이었습니다. 거대한 군함들이 바다를 누비며 위세를 떨쳤지만 밀수업자들은 오히려 더 교묘해졌습니다. 레이더에 잡히는 대형 선박 대신 35명이 타는 소형 보트로 분산 작전을 펼쳤거든요. 전 미국 해군 제독 제임스 윌슨은 탱크로 게릴라를 잡으려는 격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한 척의 이지스함이 하루에 감시할 수 있는 범위는 반경 200km였지만 밀수업자들은 그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지와의 소통 부족이었습니다. 미군들은 스페인어를 못했고 현지 어민들은 미군을 불신했습니다. 현지 어민 후안 카를로스는 그들이 우리를 적으로 보는 것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3년간 12억 달러를 투입하고도 해상 범죄율은 오히려 15%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전략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거대한 투자가 시작됐고 8억 달러를 투입해 인공위성 3기, 해상 감시 플랫폼 12개, 무인선 50척을 배치했습니다. 중국 국영기업 COSCO의 프로젝트 매니저 왕리밍은 기술로 바다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발언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위성 기술은 1제곱미터 단위까지 식별 가능한 해상도를 자랑했거든요. 하지만 태평양의 광활함 앞에서는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96만 평방킬로미터를 24시간 감시하려면 최소 50기의 위성이 필요했는데 비용만 2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게다가 악천후나 구름이 끼면 위성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지 어민들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일삼으면서 현지 어민들의 반중 감정이 극에 달했습니다. 과야킬 어민조합장 페드로 몬테스는 중국인들이 우리 바다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며 분노했습니다. 결국 18개월 만에 프로젝트는 중단됐습니다. 8억 달러를 투입하고도 불법 선박 적발률은 고작 3%에 그쳤고 현지 언론들은 중국의 바다 정복 실패라고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크기가 아니라 정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에콰도르가 필요한 건 압도적인 화력이 아니라 스마트한 솔루션이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만난 전 미국 고문관 마이클 톰슨의 씁쓸한 고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은 바다를 정복하려 했지만 한국은 바다와 대화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힘으로, 중국은 규모로 접근했지만 결국 둘 다 실패했다는 인정이었습니다. 한국의 접근법은 완전히 달랐다는 그의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작지만 정교하고 비싸지 않지만 효과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인정 어린 목소리에서 한국 기술의 가능성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의 기회가 시작됐습니다. 강대국들의 오만함과 물량 작전이 실패한 곳에서 한국만의 정밀함과 효율성이 빛을 발할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 순간 한국 기술의 진짜 강점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작은 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K치안 연구센터 오전 6시 아직 해가 뜨기 전부터 불이 켜진 연구실에서 K치안 시스템의 핵심 개발자
김현수 박사가 보여준 화면 속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0년간 밤샘 작업의 결과라는 김 박사의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와 함께 그가 클릭한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수백 개의 작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각각이 바다 위의 선박을 나타내는데 AI가 정상 어선과 불법 선박을 구분해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녹색은 정상 어선, 노란색은 주의 관찰 대상, 빨간색은 불법 의심 선박. 빨간색으로 표시된 의심 선박들은 이미 해경 드론이 추적 중이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동해상에서 12척의 드론이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연구실 벽면 전체를 차지한 대형 모니터에는 실시간 동해 영상이 펼쳐졌습니다. 파도 위를 날아다니는 흰색 드론들, 물속에서 깜박이는 센서들의 불빛, 그리고 그 모든 정보가 하나로 통합되는 AI 시스템, 마치 SF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김 박사는 이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겪었던 특별한 에피소드를 들려줬습니다. 3년 전 겨울 영하 15도의 동해에서 직접 센서를 테스트하던 중 넘어져서 바닷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급히 구조했지만 그 순간 바다의 무서움과 동시에 어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위험을 몸소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가족과 통화를 하며 다짐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기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아내는 걱정하며 그만두라고 했지만 딸아이가 아빠가 바다를 지키는 일을 한다며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 의지를 다졌다고 했습니다. 김 박사는 미국은 큰 것으로 덮으려 했지만 우리는 작고 정확한 것으로 꿰뚫었다며 이것이 바로 한국식 솔루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스템의 핵심은 혁신적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소형 센서가 바다에 떠다니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각 센서는 손바닥만 한 크기지만 선박의 엔진 소리, 진동, 심지어 연료 냄새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센서 하나가 반경 10km를 감시하고 AI가 패턴을 분석해 불법 활동을 예측까지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바다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두뇌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학습 능력이었습니다. 처음엔 정확도가 60%였지만 AI가 스스로 학습하면서 지금은 93%까지 올라갔고 북한 목선의 특이한 엔진 소리까지 구별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개발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생생하게 들려줬습니다. 첫 테스트 날은 하필 태풍이 몰아치는 날이었습니다. 센서들이 거친 파도에 휩쓸려 반 이상이 유실됐고 6개월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오히려 전환점이 됐습니다. 태풍에도 견딜 수 있는 더 견고한 센서를 개발하게 됐고 예상치 못한 기상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진화했습니다. 이때의 경험이 나중에 에콰도르의 거친 태평양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됐습니다. 연구실 한쪽에 걸린 성과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개발비 미국의 10분의 1 120억 원, 운영비 중국의 15분의 1 연간 50억 원, 정확도 93.2%, 대응시간 평균 3분 12초. 김 박사가 보여준 동해 실증 테스트 결과를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난 2년간 북한 목선 침입 47건을 모두 실시간 탐지했고 중국 불법 어선 280척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작년 11월 새벽 3시에 NLL을 침범한 북한 어선을 단 2분 만에 포착해 해경이 즉시 대응한 사례는 전 세계 해양보안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 중 하나인 동해에서 검증된 기술이기에 에콰도르 태평양도 문제없다는 김 박사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구실 벽에 걸린 특별한 사진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동해에서 조업하던 어민이 김 박사에게 보낸 감사 편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한국 기술 덕분에 밤에도 안심하고 나갈 수 있다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억지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선량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게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콰도르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의 전부이며 돈을 벌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기술이어야 한다는 철학이었습니다. 연구실을 나오며 확신했습니다. 이 기술이라면 에콰도르 바다를 바꿀 수 있다고. 한국의 작지만 정교한 기술이 강대국들이 실패한 곳에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날의 설렘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2월에 과야킬 항구 태평양에 짠 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이른 아침, 한국에서 온 기술진 12명과 장비들이 대형 화물기에서 내려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현지 어민들이 부두에 모여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구심 가득한 눈빛들. 그들의 시선에는 지난 몇 년간 실패한 미국과 중국 프로젝트에 대한 실망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50대 어민 카를로스 멘도사가 동료들과 속삭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코리아노스? 아시아에서 왔다고? 미국도 못한 걸 저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었습니다. 부두에 설치될 예정인 한국 장비들을 보며 현지 언론들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작은 아시아 국가의 또 다른 실험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현지 신문에 실렸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군함들, 중국의 최첨단 위성 시스템과 비교하면 한국의 장비들은 초라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첫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스페인어 소통 문제로 센서 설치가 지연되고 현지 해류의 특성 때문에 데이터 전송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김현수 박사는 밤샘 작업으로 시스템을 수정하느라 눈이 푹 들어갔습니다. 한국 시스템도 결국 마찬가지라며 현지 해양경찰청장 로드리게스가 실망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첫날 센서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현지 언론들은 또 다른 실패의 전조라고 보도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지 어민들의 협조 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설치하는 센서들을 또 다른 감시 장치로 여겼습니다. 어민조합장 페드로는 미국인들도 이런 걸 설치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 박사는 매일 현장을 누비며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며 센서 하나하나를 직접 조정하는 모습을 보며 현지 기술자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기술자 후안이 이 아시아 사람은 다르다며 직접 손으로 작업하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2일째 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에콰도르 특유의 강한 조류가 센서들을 예상보다 빠르게 이동시켰고 전체 네트워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는 한국에서 가져온 예비 장비로 긴급 수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3시까지 이어진 작업 현장에서 김 박사는 동료들과 함께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센서 재배치 작업을 했습니다. 현지 어민들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점차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청장이 반신반의하며 일주일만 지켜보라고 했을 때 김 박사는 당당히 우리 시스템이 어떤지 보여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떨렸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한국 기술 전체의 신뢰가 무너질 테니까요. 3일째 되는 날 과야킬 항구의 어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뭔가 다른 걸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설치한 센서들이 기존의 거대한 감시 장비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한 것입니다. 3일째 밤 드디어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과야킬만 전체를 덮는 센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AI가 실시간으로 선박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컨트롤룸의 대형 스크린에 나타난 파란 바다 위에 수백 개 점들 각 점마다 선박의 종류, 속도, 방향, 심지어 승선 인원까지 표시됐습니다. 그 순간 한국이 남미 바다에 첫 발을 내딛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청장이 화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건 미국이나 중국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르며 훨씬 더 정교하고 정확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지, 현지 상황에 맞게 최적화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불법 활동을 잡아낼 수 있을지 모든 게 미지수였습니다. 매일 밤 호텔에서 한국으로 상황을 보고하며 정말 될까? 혹시 또 다른 실패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들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은 곧 환희로 바뀌게 됩니다. 2월 15일 새벽 4시 17분 갑자기 울린 경보음에 모두가 잠에서 깼습니다. 호텔 방에서 급히 옷을 입고 컨트롤룸으로 달려갔습니다. 컨트롤룸에 도착하자 김 박사와 현지 기술진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린 속 빨간 점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AI 분석 결과 마약 운반선일 가능성 95.3%라는 김 박사의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엔진 소리, 패턴, 항로, 속도 변화 모든 게 의심스럽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스크린 우측에 상세 정보가 떴습니다. 선박 길이 24m, 승선 인원 4명 추정, 속도 15노트 일반 어선 평균 8노트, 특이사항 불규칙한 지그재그 항로. 즉시 드론이 출동했습니다. 김 박사가 조종하는 무인 드론이 목표 지점으로 날아가며 현장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적외선 카메라가 선박의 모습을 선명하게 포착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청장이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이건 정말 마약선이며 저 배가 어제부터 우리가 추적하던 그 선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야간에 수상한 거래를 하는 두 척의 배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 척에서 다른 척으로 무언가를 옮기는 모습, 그리고 거래가 끝나자마자 서로 다른 방향으로 급하게 도망가는 장면까지. 에콰도르 해경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드론이 실시간으로 좌표를 전송하며 도주하는 선박들을 추적했고, 해경 고속정들이 3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을 급습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코카인 200kg과 현금 50만 달러, 그리고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과 연결된 증거들까지 압수됐습니다. 15년 해경 생활 중 가장 큰 성과라고 로드리게스 청장이 감격했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우리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던 어민 카를로스 멘도사가 20살 아들 미구엘과 함께 찾아온 것입니다. 미구엘은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는데 한국의 AI 시스템을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김 박사가 시스템 작동 원리를 설명해 주자 미구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나중에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며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다짐하는 미구엘의 모습에서 기술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꿈을 심어주는 힘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성과는 연이어 터졌습니다. 한국의 AI 시스템이 학습하면서 점점 더 정교해졌고 불법 활동을 예측하는 능력도 놀라울 정도로 향상됐습니다. 1주차 성과. 마약 운반선 3척 적발, 해적선 2척 사전 차단, 불법 조업선 8척 적발. 2주차에는 더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AI가 해적 공격 가능성 89%라는 경보를 울린 것입니다. 실제로 6시간 후 예측 지점에서 어선을 습격하려던 해적단이 미리 대기하고 있던 해경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현지 어민들 사이에서 한국 시스템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마법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3주차에는 불법 조업선 12척을 적발했고 4주차에는 인신매매선까지 차단했습니다. 한 달 만에 해상범죄 검거율이 300% 증가했다는 보고서를 받았을 때 정말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현지 어민 카를로스 멘도사 아저씨를 다시 만났을 때였습니다. 거친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글썽이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밤에도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바다가 안전해진 기분이라며 한국 친구들에게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의 태도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작은 거인, 한국의 바다 혁명 태평양에 뜬 태극기, 기적 같은 헤드라인들이 연일 쏟아졌습니다.
기술이 사람의 삶을 바꾸는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새로운 가능성이었습니다. 그 밤 처음으로 깊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에콰도르 정부가 발표한 공식 보고서는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해상 범죄율 73% 감소, 불법 조업 피해 82% 줄어든, 어민들의 수입 평균 54% 증가, 해적 공격 건수 91% 감소, 마약 밀수 차단율 87%. 이 수치들이 CNN, BBC, 로이터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자 각국 정부와 언론에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CNN의 현지 특파원 마이클 로페즈는 미국과 중국이 20억 달러를 투입하고도 실패한 일을 한국이 2억 달러로 해냈다며 이는 해양보안 역사상 가장 극적인 성공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BBC의 남미 특파원도 에콰도르의 기적, 그 중심에 한국이 있으며 작은 아시아 국가가 남미 바다를 바꾼 것은 21세기 기술 혁신의 상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강대국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한국의 해양 보안 기술에 대한 상세 브리핑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미 국방부 해양보안 담당 차관보 제니퍼 클라크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접근법은 우리가 놓쳤던 부분을 정확히 공략했다며 기술의 크기가 아니라 효율성에 집중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기술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 싶다며 연락이 왔고 중국 국영 CCTV는 한국의 스마트 해양 보안 시스템에 대해 30분짜리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지난번까지 에콰도르를 포기했던 그들이 이제 와서 다시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아이러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에콰도르는 한국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으니까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남미 전체에서 쏟아진 제안들이었습니다. 페루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방문해 우리 바다에도 한국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콜롬비아 대통령이 특사를 파견해 한국과 해양보안 협정을 체결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칠레 해군 제독단이 방한해 태평양 공동보안체계를 한국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브라질 정부에서도 대서양 연안 보안을 위한 한국 기술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남미 전체가 한국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했던 건 사람들의 변화였습니다. 에콰도르 어민들이 이제 한국을 바다의 친구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한국 드라마와 K-팝이 현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과야킬 최대 방송국 TC텔레비전의 황금 시간대에는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시청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었고 한국문화원에는 등록 대기자가 800명을 넘었습니다. 특별한 축제도 열렸습니다. 과야킬시에서는 코리아 마리타임 페스티벌을 개최해 한국 기술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현지 요리사들이 한국 음식을 배워 김치볶음밥과 불고기를 선보였고 한국 전통 공연팀이 초청돼 사물놀이 공연을 펼쳤습니다. 김현수 박사는 현지 최고 시청률 토크쇼에 출연했습니다. 에콰도르의 국민 MC 카를로스 베라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김 박사는 한국 기술의 철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에콰도르 어민들의 안전이 우리의 가장 큰 보람이라는 김 박사의 말에 방청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방송 이후 김 박사의 SNS 팔로워가 10만 명을 넘었고 에콰도르 젊은이들 사이에서 김 박사 신드롬이 일었습니다. 현지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한 어민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만 준 게 아니라 희망을 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바다에서 자랄 수 있게 됐다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과야킬 시장은 한국 기술진들에게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며 한국은 에콰도르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우리의 바다를 구해준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에콰도르 바다에서는 한국의 작은 센서들이 묵묵히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뜨는 24시간 내내 인공지능이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예방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 시스템 도입 이후 에콰도르 어민들의 야간 조업률이 340% 증가했습니다. 예전에는 해적과 밀수업자들 때문에 낮에만 나갈 수 있었던 바다가 이제는 24시간 안전한 바다가 된 것입니다. 멀리 떨어진 남미의 바다와 우리의 일상이 기술로 연결돼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한국의 작은 기술이 지구 반대편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이 그날의 감격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에콰도르에서 돌아온 지 이제 3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K치안 시스템은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방글라데시, 필리핀, 나이지리아, 심지어 노르웨이까지 22개국에서 도입 요청이 들어왔고 K메러타임이라는 새로운 브랜드가 세계 바다에 한국의 이름을 새기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에콰도르에서 들려왔습니다. 미구엘, 그 어민의 아들이 한국 장학금을 받아 카이스트에서 해양공학을 전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졸업 후 에콰도르로 돌아가 한국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현수 박사는 이제 UN 해양보안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전 세계 바다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말리아 해적 퇴치 프로젝트에도 한국 기술이 적용되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기술이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힘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에콰도르 어민 카를로스 멘도사 아저씨의 안도한 미소, 김현수 박사의 뿌듯한 표정, 그리고 태평양 위에 휘날리던 태극기 그 모든 순간들이 제게는 단순한 성공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기술이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K-이노베이션의 정신이 아닐까요? 최근 카를로스 아저씨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그의 손자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한국을 뜻하는 코리아로 지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안전한 바다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해준 한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한국의 기술이 누군가의 일상을 바꾸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의 이름이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태국의 어부가 태풍 경보를 미리 받아 안전하게 대피하고 인도네시아의 어민이 불법 조업선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해적의 위협 없이 해변에서 뛰어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일 수도 있고요. 한국의 기술자, 연구원, 그리고 이런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날의 감동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의 숨은 이야기들을 찾아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신다면 더욱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